스웨덴의 예언가 에마누엘 스베덴보리. 에마누엘 스베덴보리는 1688년 1월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난 철학자, 신학자, 과학자 그리고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는 18세기 유럽에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특히 그의 영적인 경험과 예언으로 유명합니다. 스베덴보리는 1709년 웁살라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유럽 국가를 여행하며 과학과 철학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저술했으며 특히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1716년부터 1744년까지 그는 스웨덴의 광산청에서 일하며 다양한 과학적 발견을 하였고 그 중에는 지질학, 물리학, 광물학 등이 포함됩니다. 스베덴보리는 또한 해부학과 생리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인간의 뇌와 신경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러 논문을 발표했으며 그의 연구는 당시 과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734년에 철학적 및 광물학적 관점에서 펴낸 그의 저서 오페라 필로소피카인 미네랄리아는 광물학과 금속학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서로 이 책에서 그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계적 철학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과학에서의 그의 업적 외에도 스베덴보리는 철학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관과 뉴턴의 물리학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를 넘어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철학적 체계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그의 철학적 저작 중 하나인 1734년에 발간한 프린키피아는 우주의 기원과 구조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그가 물리학과 형이상학을 통합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그가 철학자나 과학자로서의 행보를 보여주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가 신학적 그리고 예언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베덴보리는 1745년경부터 신비로운 영적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천사들과의 대화, 천국과 지옥 방문 등의 경험을 통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성경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으며 그의 사상은 스웨덴보르그파 교회라는 신학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신학적 저서 중 대표적인 것은 1758년에 발표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책과 1763년에 발표했던 신적 사랑과 지혜, 그리고 1764년에 발표한 신적 섭리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저서에서 스베덴보리는 영적 세계와 인간의 내면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그의 해석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베덴보리는 그의 저서와 강연을 통해 여러 가지 예언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개인적인 계시와 종말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들은 주로 영적, 상징적 해석을 필요로 하며 명확한 미래 사건의 예언보다는 신학적 메시지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시와 종말에 대한 예언은 다양한 종교와 철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많은 전통에서 계시는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로 해석되며 종말은 세상의 끝이나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종말 예언서로 여기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 세상의 끝과 심판의 날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와 비유로 가득 차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짐승의 수 666처럼 많은 해석을 낳았으며 이를 통해 특정 인물이나 세력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슬람에서도 종말에 대한 예언이 존재합니다. 이슬람의 종말론은 마흐디의 출현, 예수의 재림, 다자알의 등장, 그리고 대심판일로 구성됩니다. 마흐디는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지도자로 예수는 다자알을 물리치고 진리를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힌두교와 불교에서도 각각 칼리 유가와 마이트레아의 출현을 통해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견합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예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삶에 대한 경고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은 인간의 도덕적,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각 개인이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동체와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이끄는 중요한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예언 외에도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 문제,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위기 등을 통해 종말론적인 경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들은 인간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변화를 촉구합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은 결국 인간이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에마누엘 스베덴보리의 예언이 보통 예언가들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예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래도 그의 예언들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단박에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소개하는 입장인지라 그만한 지혜는 부족한 듯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각자 해석을 맡기도록 하고 그가 했던 예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점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새로운 계시. 스베덴보리는 기독교 신앙이 새로운 계시를 통해 갱신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기존 교리가 많은 부분에서 오해되고 왜곡되었다고 보았으며 새로운 계시를 통해 진정한 영적 의미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새로운 계시는 인간이 신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영적 진리를 이해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 영적 세계의 계시. 스베덴보리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한 생생한 비전을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비전을 통해 인간이 죽은 후에도 영원히 살아가며 각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계시는 인간이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3. 종말의 의미. 스베덴보리는 종말을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서 말하는 세계의 물리적 종말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종말을 영적 변화, 즉 인류의 영적 상태의 전환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이 변화하고 더 높은 영적 깨달음에 도달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4. 마지막 심판. 스베덴보리는 마지막 심판을 물리적인 사건이 아닌 영적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죽은 후 각자의 삶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며 이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의 배정을 결정하며 각 개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5. 새로운 교회의 도래. 스베덴보리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새로운 교회는 사랑과 지혜를 기반으로 하며 기존의 왜곡된 교리를 바로잡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교회가 인류의 영적 성숙과 더불어 발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6. 인류의 영적 진보. 스베덴보리는 인류가 점점 더 높은 영적 진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이 변화하고 더 깊은 영적 깨달음을 통해 사회가 더 평화롭고 조화롭게 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노력과 신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종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7. 성경의 새로운 해석. 스베덴보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영적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각 구절이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이 더 높은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해석 방법은 많은 주석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영적 전쟁. 스베덴보리는 영적 세계에서 선과 악의 힘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영적 전쟁이 인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며 각 개인이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말은 이러한 영적 전쟁의 결과로 선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9. 개인의 영적 각성. 스베덴보리는 각 개인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영적 각성이 종말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0. 종말 이후의 삶. 스베덴보리는 종말 이후에도 인간의 삶이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천국과 지옥에서의 삶이 현재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며 인간이 영적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가 경험한 영적 비전과 계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에마누엘 스베덴보리의 계시와 종말에 대한 예언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인간의 내면적 변화와 영적 성숙을 강조합니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깨달음과 통찰을 제공하며 종교적, 철학적 탐구의 중요한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스베덴보리의 사상과 예언은 그의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다양한 학문적, 종교적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독특한 경험과 신학적 견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저서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스베덴보리는 1772년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의 생애 동안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동하며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과학적 연구는 당시의 기술 발전에 기여했으며 철학적 탐구는 새로운 사유의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그의 신학적 저작과 영적 경험은 종교적, 신비주의적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베덴보리의 다재다능한 활동은 그를 18세기 유럽의 중요한 지성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연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학문적, 종교적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688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나 1772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다방면으로 활동했던 에마누엘 스베덴보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위에도 언급했듯이 제게는 좀 난해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미스테리를 전달하고픈 욕심의 영상을 만들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군웅 파당.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자바 지역 땅속에 묻힌 거대한 구조물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논란을 촉발한 이후 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고고학 학술지 아키올로지컬 프로스펙션은 인도네시아의 자바섬 서자바 지역에 있는 선사시대 피라미드가 최대 27,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놀라운 주장이 담긴 논문을 실었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무려 23,500년이나 앞선 문명으로서 이것이 진실이라면 리구 리셋뿐 아니라 인류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의 커다란 대사건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구능파당은 인도네시아 사와산 꼭대기 해발 885m에 위치한 고대 유적지입니다. 현재는 태초의 모습을 온전히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과거 구능파당은 91m의 길이로 올라가는 5개의 계단식 석조 테라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가로 150m, 세로 40m 크기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현무암 주상 전리벽이 언덕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곳으로 돌조각이 대략 5만 개 정도 들어간 대규모 개간 공사로 화산 지형 언덕을 계단식으로 만들었는데 마치 이집트 고대 피라미드와 유사한 형태로 재탄생시켰다고 학자들은 평가했습니다. 구능파당이 만일 진짜로 인정이 된다면 이는 실로 놀라운 발견을 떠나 우리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퇴보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7,000년 전에 구능파당을 건설했던 그 당시 조상들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을 뿐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구가 리셋되지 않고서는 발전이 멈추다 못해 오히려 퇴보되어 지금까지 서서히 발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기에 인류사에 있어 풀리지 않는 거대한 수수께끼가 생기게 되는 셈인 것이지요. 고고학자들은 현재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4,700년 전에 건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피라미드의 진실을 더 파헤쳐 본다면 학자들이 주장하는 4,700년보다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약 9,000년 전 설립으로 추정되는 인류 최초의 유적 게베클리 테페보다 아득히 앞선 시기에 건설되었다는 구능파당은 이집트 고대 피라미드와는 무려 22,000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최초의 가축으로 개를 길들이기도 전에 구능파당이 건설되었다고 하니 실로 놀랍습니다. 아무튼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이전, 즉 인류 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보다 훨씬 앞선 문명이 건설한 구능파당이라는 피라미드 형식의 건축물은 가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고도의 기술과 압도적인 크기이기에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구능파당이 피라미드나 게베클리 테페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지표면 투과 레이더를 사용하여 지하의 대형 직사각형 방을 발견했고 10m와 20m 그리고 30m 깊이의 각 3개의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언덕에 수렵 채집인들이 산 것은 약 7,000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5,200년 전이 되겠네요. 학자들은 당시 수렵 채집을 하는 부족들은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물을 건설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는 분명 그 전에 문명이 건설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생활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구능파당은 사실 언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덕처럼 보이지만 온통 흙으로 뒤덮인 피라미드 형식의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만들어진 날짜를 알기 위해 새로운 지질학 연구 도구인 코어드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맨 위의 2개 층은 가장 최근인 기원전 1000년과 기원전 600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5m를 더 파고 들어가자 기원전 9600년, 즉 이 유적지가 탄생한 시기가 빙하기 끝자락의 연대와 맞기에 빙하기 끝지점에서 또다시 건설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30m를 더 파고 내려가자 최초의 건축으로 판단되는 층이 드러났는데 무려 27,000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구능파당은 한꺼번에 건설된 것이 아니고 수천 년을 사이에 두고 후대에서 계속 쌓아 올라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이곳 동남아시아에서는 약 4,000년 전까지 대형 건축물을 짓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구능파당이 발견되었을 당시 많은 학자들은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구능파당이라는 건축물은 빙하기 직후에 지어졌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초고대 문명이나 그 당시 있었다던 순다랜드의 마지막 문명에서 지었거나 또 다른 문명이 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인도네시아인들이 커다란 건축물은 짓지 않았다고 하여 구능파당 자체를 부인하려 하는 그 이유가 신기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고고학자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구능파당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인간 유적지라는 사실은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지만 그럼에도 연대 측정이 잘못되었거나 피라미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라며 반박하려는 학자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구능파당은 아키올로지컬 프로스펙션이라는 학술지를 담당하는 학회에서도 고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선뜻 인정해버리면 차후 반박하는 증거들이 나올 경우 그만큼 공신력이 떨어질 테고 또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거세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지라 쉽게 구능파당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세계적인 관심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되자 일단 구능파당의 발굴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박하는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같은 인도네시아 서자바 출신의 러트피 욘드리 박사는 군웅파당이 땅속에 숨어있던 피라미드였다는 결론은 타당한 데이터가 없는 추측성 결론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문화적 전통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욘드리 박사는 이 지역의 산에 피라미드를 묻은 사람이 실제 있었느냐는 것이 문제라면서 사람들이 언제 피라미드를 산에 묻던가? 그렇게 산을 쌓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욘드리 박사는 군웅파당이 피라미드보다는 인도네시아의 전형적인 구조물이라고 주장했다는데, 욘드리 박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에 피라미드 문화가 있었느냐면서 지어내면 안 된다. 여기엔 펀덤 베룬닥 석조 테라스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석조 테라스는 조상을 위한 숭배의식에 사용되는 테이블 모양의 석조 구조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군웅파당은 이러한 제례를 위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욘드리 박사는 군웅파당이 피라미드가 아닌 계단식 석조 구조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으며, 또한 욘드리 박사는 연구에 사용된 샘플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화적 배경에 대한 고려 없이 유적지의 기원에 대해 예측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번역이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이해력이 딸리는 것인지 영상을 만들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래도 기사에 실려 있어 그대로 옮겨 적었으니 욘드리 박사의 주장에 대하여는 각자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욘드리 박사는 그럼 인공적인 건축물이라는 것은 인정한 것이 되겠네요. 하지만 또 다른 박사는 나타위자자 박사의 논문을 부인하며 군웅파당을 자연적 풍화 작용에 의해 쌓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카디프 대학교의 고고학자인 플린트 디블 교수는 나타위 자자 박사의 논문이 그대로 출판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비록 이 논문이 합법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군웅파당의 건설 시기에 대한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기술력을 고려했을 때 피라미드는 높은 석공 기술이 필요한 고난도의 건축이라는 점을 들어 디블 교수는 군웅파당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자연적인 풍화작용과 주상절리처럼 암석의 움직임으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학자들은 군웅파당이 자연적일 수는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하던데, 왜 디블 교수는 저렇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분명 내셔널 지오그래픽 측에서 함께 촬영을 할 때에도 많은 고고학자들의 자문을 구했을 테고, 그때도 분명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다고 모두가 인정했다고 하던데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군웅파당의 건설 시기는 고고학계에서 늘 논쟁거리였다는데, 현재까지 고고학자들은 동남아시아에선 약 4,000년 전까지 대형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어왔기 때문에 군웅파당의 건설 시기를 두고서 현재까지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그 지역에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7,000년 전이라면 분명 초고대 문명이었거나 순다랜드인 들릴 텐데 왜 인도네시아라고만 생각하는지 조금은 답답합니다. 혹여 유럽이나 이집트가 아닌 동남아 총구석에서 27,000년 전의 유적이 나오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요. 적어도 학자라면 그런 지역 감정에 휘말려서는 안 된 테니 설마 아니리라 믿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군웅파당에 대한 나타위자자 박사의 논문이 어찌 판결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나타위자자 박사는 디블 교수의 자연설에 대하여 기둥 모양의 돌이 크고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단순한 자연적인 풍화작용으로는 볼 수 없다. 무게가 최대 300kg에 달하는 돌이 상당한 거리를 자연적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모두 파헤쳐서 보여주지 않는 한 최첨단으로 촬영하고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연대까지 측정하였음에도 믿지 못한 채 자연적이라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글쎄요, 군웅파당이 모두 파헤쳐지고 속속들이 모든 유물들이 확실하게 발견되지 않는 한 디블 교수처럼 주장하는 분들은 설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발굴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듯합니다. 결국 현재 해당 논문이 실린 저널 아키올로지컬 프로스펙션과 출판사 와일리는 디블 교수처럼 맹렬하게 반대하는 몇몇 학자들 때문에 출판윤리지침위원회를 통해 논문에 대한 1차적으로 기사를 내기는 했지만 완전한 논문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 중이라며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나타위자자 박사는 이번 논란이 학자들이나 지역사회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군웅파당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싶어하는 전세계 과학자들에게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깨달음의 산이라는 의미의 뜻을 지닌 피라미드를 닮은 구조물인 군웅파당은 5천여 년의 역사를 지닌 영국의 스톤헨지나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으나 섣부른 결론은 잠시 미루기로 하고 하루빨리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보며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